봉심아, 어째요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게냐? 숙부님, 뭐 그리 놀라시오. 저승에서는 다 이렇게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오. 역시 너 누구냐? 장군아버지,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 5년 전에 이승을 떠난 조카 공찬입니다. 설공찬. 설공찬은 이미 5년 전에 죽은 설충수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던 어린 아들의 입에서 내가 그 공찬이요 하는 말을 들으니 놀랄 밖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나비양 소설이죠. 쉽게 말해서 귀신 얘기입니다. 이 책은 조선 중종 당시 1508년경 채수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보셨다시피 귀신이 산 사람 몸에 들어가 말을 하는 등 그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금서로 규정되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책의 존재는 기록상으로만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 국문학자에 의해서 이 설공찬전 한글본이 극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서경대 국문학과 교수이자 고문서 전문가인 이복규 교수. 이 교수는 지난 5월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뭐 좋은 자리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도서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 씨. 그가 이 교수 앞에 꺼내놓은 것은 조선 초기의 문사 이문건의 일기 복사본이었다. 5월라서 지금은 그 일기 속에는 육안으로는 얼른 알아볼 수 없는 한글이 군데군데 쓰여져 있었는데 이를 해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맨 처음 발견할 때는 전모가 드러난 게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확실히 몰랐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자세히 해독을 해보니까 공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바로 설공찬전의 국문본이겠구나 이런 그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요청해서 원본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이문건이 평생에 걸쳐 쓴 이 묵제일기는 원래 그 전문이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당시의 선비들이 그랬듯이 먹물이 배나지 않도록 두 겹으로 접어서 그 위에 일기를 썼다. 발견된 한글 기록은 바로 그 겹으로 된 종이의 안쪽에 기록돼 있었던 것이다. 묵제일기의 이면을 들춰본 이 교수는 깜짝 놀랐다. 거기엔 설공찬전의 전문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작품의 정확한 제목이 설공찬이라는 사실이 맨 먼저 확인됐다. 그리고 그 외에 설충난, 설충수 등 다른 등장인물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차례로 밝혀졌다. 존고히 존귀하게 다니다가도 불선을 쌓으면 곧하면 저승에 가도 수고로이 아주 수고롭게 어엇비 아주 불쌍하게 다니더라. 설공찬전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것은 지난 1971년. 그 이후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던 조선의 금서 설공찬전은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
이 묵제일기는 양아록이라는 육아일기를 썼던 조선 초기의 문사 이문건이 쓴 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설공찬전은 이 일기에 그 이면에 490년간이나 숨겨져 있다가 지난 5월 한 학자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마치 몰래 감추어서 써 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설공찬전이 그 시대 그 사회로부터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지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설공찬전은 이 이면에 7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글자 수로는 3천여 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짧은 소설이 금서로까지 규정이 되게 된 걸까요?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설공찬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찬에 넋이 들어와 있으면 공침이 하루 세끼 밥을 모두 왼손으로 먹었다. 공침이 이 일로 병을 얻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목 놓아 울기를 계속하니 마침내 귀신 쫓는 김석산을 부르기에 이른다. 어린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설충수가 귀신 쫓는 김석산을 부르게 됩니다. 어머니, 날마다 공찬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니 저는 서러워 죽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 귀신 쫓는 사람을 불렀으니 다시는 공찬이 귀신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머니, 또 공찬이 귀신이 와요. 저기요. 숙분이 귀신 쫓는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만일 그 사람이 이 집 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숙부님이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시오. 무시. 아내니 계신가? 그래. 알았다. 내 저 사람을 보내마. 김석산인가? 오늘은 사정이 좋지 못하니 그냥 돌아가시게. 공찬의 심술이 점점 도를 더해가는군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귀신 얘기야 요즘에 우리들도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까지 걱정스러운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윤소희 씨, 네. 실록에 설공찬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으면 짚어봐 주시죠. 네. 중종 6년 9월에 설공찬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9월 2일에 사간원에서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화복이 윤회한다는 논설로 매우 요망하다고 평하면서 중회, 즉 백성들이 현혹되어 믿고 문자로 옮기거나 언어로 번역해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 라고 중종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옮기거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파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한문이나 한글로 베껴 써가면서 서로 돌려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문건이 이 일기장의 이면에 베껴 써놓은 것처럼 백성들 사이에 그런 식으로 널리 번져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설공찬전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많은 기록들이 설공찬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이 대동야승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설씨 집안의 일을 그대로 전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니, 여기를 보니까 설씨 집안의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설공찬전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였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의문은 이 소설 내용 속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설공찬전을 직접 읽은 어수권의 폐관잡기에 따르면 이 설공찬전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말과 글을 그대로 적어 전할 뿐 한자도 덧붙이지 않아 모두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실화였다는 이 기록. 바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귀가 더욱 솔깃해졌던 것입니다. 설공찬전이 실화였다. 그렇다면 설공찬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 설공찬은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그 진위를 가려보겠습니다. 설공찬전에 나온 인물을 쭉 살펴본 결과 설공찬의 증조부인 설위, 그리고 아버지인 설충난, 설충난에게는 본인인 공찬과 딸이 있고요. 또 숙부격인 설충수, 그에게는 사촌 동생격인 공침과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인물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설공찬이 실존 인물인지를 저희가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 우선 그 설씨 집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 설씨는 네. 본래 신라 육촌장 중에 한 사람인 그 거백이라는 사람이 그 경주에 살면서 사성 성씨를 하사받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신라에서 그 신라 경주에서 계속 살아서 이제 경주 설씨가 됐고, 그 중간에 자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세를 한 다음에 순창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순창 설씨가 되고 그렇게 나눠지죠. 설공찬이 경주 설씨인지 순창 설씨인지 또 문제가 생기네요. 네, 설공찬 거른, 설위 거른은 순창 설씨가 맞습니다. 여기 보면 예. 설위라고 있죠. 예, 예. 예, 예. 빼시고 설명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자는 중민, 예. 호는 백정, 네. 관직은 대사성이라고 네, 됐고요. 대사성까지 했고요. 예, 진사로서 예. 문과에 급제하고 네. 만경현령을 거쳐 대사성에 이르렀다. 시와 문장이 뛰어났다고 되어 있죠. 설위가 순창 설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씨 서울 종친회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예. 우리 45대 예. 저분이 아, 설위. 예, 여기 계시네요. 예, 설위. 예, 갑자인자 밑에 아드님입니다. 예. 갑자인자 예. 할아버지 밑에 충자난자. 예, 충자난자 계시죠? 예, 네요. 예. 설충난. 예, 충난 씨가 네. 나오죠. 그 아드님이 공포입니다. 예. 먼저 그 충남 또 둘째 아들분이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둘째 아드님이 공순. 예, 예. 예, 공순이요. 네. 그다음에 충수 씨. 예. 충수 씨가 여기 여기네요. 나오거든요. 예, 여기 나오네요. 이분의 아드님은 공모, 네. 그다음에 공리, 네. 공호, 공백. 예. 아드님이 4분이 계십니다. 이 충수 씨는. 그리고 딸이 2분이 있어요. 이상으로서 공짜 돌림 이름으로서는 이 등재된 사항에 공찬 씨는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다. 순창 설씨의 족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설위, 설충난, 설충수까지는 실제 인물, 실존 인물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인 설공찬은 실제 인물, 실존 인물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설위, 설충난, 설충수까지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설공찬은
결국 가공의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채수는 이렇게 그 실존 인물을 절묘하게 등장시키는 실감나는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로 다가갔고 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호기심이 더욱 컸던 것은 아닐까요? 윤소희 씨, 네. 이 설공찬전이 백성들에게 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래서 널리 읽혀지게 되면서 네. 조정에선 그것을 금서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실록에 그 관련 기록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죠. 네. 설공찬전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거론된 지 불과 사흘 뒤인 중종 6년 9월 5일 중종이 설공찬전의 내용이 요망하고 허황하다고 해서 금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설공찬전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 자는 처벌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공찬전은 금서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윤회 화복이나 사후세계를 다룬 소설은 설공찬전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유행했던 전기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나라 사람 구가 쓴 전등신화다. 불교와 도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심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등신화. 그러나 그 속에 등장하는 21편의 이야기는 사후 세계를 배경으로 이승과 저승,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교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문장으로 중국은 물론 조선과 일본, 멀리 베트남의 문인들에게까지 널리 사랑을 받았다. 특히 문장을 수련하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구의 전등신화는 교과서적인 작품으로 널리 읽혀졌다. 생육신 매월당 김시승. 그가 세조 때 썼던 금오신화 역시 이 즈음에 널리 읽혀지던 전기소설 중 하나다. 금오신화 역시 구신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심오하며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산자와 죽은 자의 3일간의 애틋한 사랑이 있고 주인공이 이미 저승으로 간 아내와 다시 만나서 산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설공찬전 직후에 지어진 나암보우의 왕랑반원전은 저승까지 갔던 남녀 부부가 이승의 산 사람에게로 환생하여 백료하여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설들은 대동야승, 폐관잡기 등 당시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상당수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중 일부는 단순한 이야기 형태를 넘어서서 귀신과 사후세계에 관해 학술적인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킨 사례도 있다. 설공찬전과 같은 귀신류의 소설이 채수에 의해서 갑자기 등장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지식인들도 철학적인 측면에서 귀신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습은 귀신설을, 남영훈은 장문의 귀신론을, 그리고 서경덕은 귀신 사생론을 지어서 이론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설공찬전을 전후로 한 주요 소설들도 거의가 이승과 저승의 공간적 세계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원한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채수도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그 자신만이 취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종 만료부터 연산군 중종시대에 이르는 20년간은 이러한 전기소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설공찬전은 내용이 가장 단순하고 짧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설공찬전만이 금서로 규정이 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서 저자인 채수란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이 등장하는 소설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란 인물은 생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기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속세의 뜻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기인이 쓴 저승 이야기는 그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공찬전을 쓴 채수는 조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살인파의 거두 김경직의 문인이자 용제 성현과 학문을 겨루었던 나제 채수. 그는 21살이 되던 1469년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런데 그해 치루어진 세 단계의 과거, 즉 관시, 별시, 그리고 전시에서 모두 1등을 했다. 조선시대 이 세 번의 과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세종 때의 이석형과 성종 때의 채수 단 2사람뿐이었다. 당시 성종은 채수를 신임해서 독서당 학사로 선발했고 그의 학식과 문장을 크게 인정해서 세종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붓을 잡으면 거침없이 문장을 써내려갔으며 문장이 탁월해서 글을 잘 쓰면 낮에 채수의 글솜씨 같다는 비유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채수는 인재를 널리 등용했던 성종의 총애를 받아 약관 34살의 나이로 대사헌에 오른다. 당시는 언관들의 지위가 높아지던 때였다. 왕은 언관들을 중시하고 그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다. 그런 만큼 당시 언관이 되는 것, 즉 사관원 사헌부 양사와 홍문관의 관리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홍문관의 어떤 참여관이 되기 위해서는 홍문록이라고 하는데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홍문록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신진기예한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 어떤 신분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이런 인물들을 등재해서 그 순서대로 홍문관의 참여관에 이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경연을 통해서 왕과의 어떤 개인적 또는 어떤 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이거나 또 학문적인 역량을 배양해서 결국 참상관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사 나아가서 또 홍문관의 어떤 참상관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언관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급제자로 일찍이 홍문록에 올라 언관으로서의 길을 준비해온 채수. 그런 채수였기에 성종은 채수를 대사원으로 임명할 때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말라는 말로 언관의 덕목을 직접 일러주기도 했다. 채수는 이렇게 유교 질서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언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 사회에서 뛰어난 학식과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씀으로 해서 그 파문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윤소희 씨, 네. 그 저자인 채수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사헌부에서는 홍민 혹세란 죄명으로 저자인 채수를 교수형에 처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중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파직시키는 것에 그쳤습니다. 귀신 이야기 한 편 쓴 죄로 한바트면 교수형에 처해질 뻔했었군요.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채수를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올 만도 했습니다. 설공찬전 파문이 있었던 것은 1511년 중종 즉위 6년째. 당시 조정은 연산군으로 인해 어지러워진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전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연산군 때 없어진 경연을 다시 시작했으며 쫓겨났던 사관도 다시 편전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지러워진 유교적 사회 질서와 윤리를 되살리고 미신을 타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우선 비폐해진 향촌의 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향약 교목을 간행하고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유교적 도덕과 미덕을 그 내용으로 하는 소학이나 삼강현실도와 같은 책을 한글로 표현해 백성들에게 보급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유교적인 이념과는 상충되는 불교나 무속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 중종 2년엔 승려들의 과거응시를 금했고 중종 3년엔 무당이 잡신을 섬기며 귀신을 부르는 굿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 도교 제사를 지내던 소격서를 혁파하자는 논의가 거세진 것도 이 즈음이다. 조선 왕조의 일관되게 그런 어떤 그 국시인 성리학 이념을 위배되는 그런 책들에 대한 금합 조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 세력의 변동이라든가 또 어떤 인물이 그 역모를 뀌었다 채용되는 경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저작물이라든가 그 문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금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그 성종 때 그 살인파의 용수였던 김종직의 그 조의 제문을 그 사초에 실었다가 그 문제가 됐던 바로 무오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특히 설공찬전에 나타났던 그 불교 윤회 사상이라든가 귀신 이야기는 바로 어떤 그 선비들이 지향하는 어떤 성리학적 이념에는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설공찬전은 그 금서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실록의 그 개인의 저작물로 기록된 가장 어떤 최초의 금서로 그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긴 채수 이외에도 정치 이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설이나 글을 써서 처벌받은 사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수형에 처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채수에게만 교수형까지 언급이 됐던 것일까요? 혹시 이 설공찬전의 교수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선에서는 설공찬전의 후반부, 즉 설공찬의 그 저승 이야기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서 설충수가 공찬의 노여움 때문에 혼이 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설공찬의 저승 이야기입니다. 설공찬의 입을 통해서 본 저승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실례합니다. 니시여. 저승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저승이 바로 지척인데 얘기는 들어서 뭐하겠어. 나하고 같이 가면 되지. 저 사람은 누군가요? 이 사람은 성화 황제라는 사람이 가장 총애하던 간신 애박이지요. 성화 황제가 이 애박을 잘 봐달라고 연마대왕에게 간청을 했지만 이승에서의 권세가 저승에서는 통하지 않지. 결국 연마대왕은 성화 황제가 보던 앞에서 이자의 두 손을 잘랐다오. 아니 근데 이곳은 마치 딴 세상 같군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자는 임금에게 충언을 했다가 죽은 관리요. 비록 이승에서는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죽었지만 충언을 했으니 저승에서는 귀인 대접을 받는 것이라오.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은 여기 오는 사람들의 명단과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이에요. 아니 이런 일은 사대부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 일은 이승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요. 저승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알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저승이지요. 아, 저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내 이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왕마마. 죽을지로 죄송합니다, 대왕마마. 저 사람이
염라대왕인가요? 그래서 이승에서 몹쓸 짓을 한 자가 어찌 염라대왕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말이요. 이 사람 주전충이요. 주전충? 주전충이라면 당나라 사람. 그렇소. 당나라의 신하였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양나라를 세운 인물이지요. 이놈을 당장 지옥불에 쳐넣어라. 이상 설공찬이 본 저승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저승세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설공찬이 본 저승의 인물들이 간신, 충신, 반역자 같은 정치적인 인물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설공찬이 말하기를 이승에서 어진 재상이면 죽어서도 재상으로 다니고 이승에서 비록 여인일지라도 약간의 글을 하면 저승에서 일을 맡아 잘 지낸다. 이승에서 비록 임금을 하였더라도 주전충 같은 자는 다 지옥에 있었다. 설공찬전이 쓰여진 것은 중종 반정이 있은 지 2, 3년 무렵이었습니다. 또 이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그 임금이나 간신배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중종과 반정 공신들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채수는 대담한 데가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수가 언관으로 있던 시절의 행적을 살펴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까지 과감하게 얘기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살인파의 한 사람이었던 채수는 경북 상주의 유생들에 의해 이곳 임호서원에 모셔졌다. 그는 생전에 특히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종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이기도 했다. 늘 첨예한 정치 사안을 거론하는 백족 같은 언관이었기 때문이다. 언관 채수의 예리한 붓은 성종 8년 임사홍 부자의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임사홍 부자는 세도당당했던 외척으로 권력 남용 등 그 폐해가 극심했으나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이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이 상소를 올린 후 채수는 성종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했으나 그 직후 임사홍 부자도 조정에서 축출당한다. 그로부터 5년 뒤 성종의 부름으로 다시 은관이 된 채수. 그는 다시 한번 미묘한 정치 사안을 거론한다. 사육신 관련자의 방면을 주장하는 간곡한 상소를 올린 것이다. 채수의 이 상소는 성종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육신과 관련돼 투옥됐던 수백 명이 풀려나게 됐고 이후 사육신의 복권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사헌이 되던 해 성종 앞에 나가 폐비 윤씨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른다. 당시 조정에는 한때 국모였던 폐비 윤씨를 벌밖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의 노여움이 두려워 감히 말하기를 꺼렸다. 당시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종과 인수 대비 나아가서 왕실의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기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원자인 연산군이 성장해서 세자 책봉할 나이에 이르게 되고 또 성종에게 이제 후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 폐비 윤씨를 동정하는 여론이 또한 이제 증대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는데 바로 이러한 여론을 이제 성종이 그 강직한 인물이라고 특별히 발탁해서 임명했던 그 대사원 채수가 이것을 이제 거론했던 것이요. 그러나 폐비에 대한 성종의 노여움은 깊었고
더구나 신임했던 채수가 폐비를 옹호하자 크게 진노한다. 결국 채수는 국문 끝에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때 조선 초기 살인파의 거두였던 조위는 채수의 행적을 이렇게 칭송했다. 당시에 독수리 한 마리 조종에 있어 평생에 철석 같은 간장이라 자부했도다. 일편단심 성왕에게 보답코자 했지만은 위태로운 말 자주하여 성안을 범하노라. 하지만 채수의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채수는 폐비와 관련해서 그 죄상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는데 연산군 시대에 그 사실이 발각돼 끝내 유배를 당하게 된다. 채수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한 죄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정계에 돌아왔을 때 연산군의 폭정에 몸을 사리고 침묵을 하던 일부 인물들은 연산군을 쫓아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었고 또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까지 당했던 채수였지만 왕을 쫓아낸다는 데에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문집은 중종 때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이연이 쓴 채수의 행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채수의 행장에는 연산군 축출 당시 채수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종 반정 당시 박원종, 성희안 등은 반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현지사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때 이들이 지목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채수였다. 채수를 끌고라도 오든지 아니면은 이라도 배워가야 합니다. 알겠소. 그러나 채수는 결코 반정에 동조할 인물이 아니었다. 임금의 잘못은 충언으로 바로잡는 것이 신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때문에 반정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위 김한노의 걱정은 컸다. 그는 상황을 불보듯 뻔히 알고 있었다. 채수가 가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채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채수를 현장에 데려가야 했다. 고민하던 김한노는 그날 저녁 채수에게 만취가 되도록 술을 권한다. 마침내 술에 취한 채수를 업고 사건 현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렇게 얼떨결에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된 채수. 여기 행장을 보면 채수는 술이 깬 후 분노하여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짓들이요? 하지만 결국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채수는 공신이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충격으로 관직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골에 파묻혀 야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설공찬전을 쓴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채수는 과연 무엇을 보았으며 또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중종 반정 이후 채수는 이곳에 쾌제정이란 정자를 세우고 말년을 보냈다. 당시 조정에서는 새 임금을 세운 반정 공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공언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모렴치하고 부도덕한 정치 행태, 그것은 바로 그들에 의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임금까지 내쫓고 태평성대를 이룩하려던 반정 공신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반정이 쓴 지 석 달이 채 못 돼 대관들로부터 공신 명단을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는 상소가 줄을 잇는다. 문제는 우선 공신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태조 때 개국 공신이 45명, 인조 반정 관련 공신도 53명에 불과한데 반하여 중종 반정 때 박원종 등의 추천으로 확정된 공신은 무려 126명. 이는 7년간의 국난을 극복한 임진왜란 관련 공신의 수보다도 많은 인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신이 많았던 이유는 박원종, 성희안, 김수동 등 반정의 주모자들이 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공신 명단에 올렸기 때문이다. 후에 중종은 이들을 가려내서 공신 자격을 다시 심사하라고 명했는데 그 수는 무려 7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신 대열에 오르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신이 되면 본인의 벼슬은 최고 3등급, 그 가족들의 직분은 최고 2등급이 높아진다. 또한 최고 30명의 노비와 저택, 그리고 100결에서 250결에 이르는 공신전을 받았는데 이는 면세전,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였다. 그리고 후손들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런 공신이 100여 명이나 생긴다는 것, 그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성들은 연산군 시대 금표위에 빼앗겼던 땅의 상당 부분을 또다시 공신전으로 빼앗기게 된 것이다. 폭군은 쫓겨났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조정에 대한 원성은 여전했다. 채수가 설공찬전을 쓴 것은 바로 그런 즈음이었다. 세도가 당당하던 외척들의 비리를 폭로했던 언관채수, 성종 앞에 나아가 패비 윤씨의 일을 말하던 언관채수, 그는 연산군의 축출과 또 반정공신들의 탐욕스러운 이권 다툼을 지켜보면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채수의 문집에도 실리지 못한 조선의 금서 설공찬전. 3천여 자에 불과한 이 귀신 이야기는 평범한 나비양소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소설은 당시의 세태를 향한 언관채수의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신하는 간 곳 없고 충원 대신 반정을 택하는 세태, 왕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이룩하자더니 결국 공신 책정을 둘러싸고 논공행상에 휘말린 당시의 정치 현실. 설공찬전은 어쩌면 이런 비뚤어진 정치 현실을 매섭게 질타하는 언관채수의 마지막 간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